반갑습니다.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 기술지부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한국 사회 이랬어요.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 경제 알아봤죠. 성장인가 분배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정치란 제한된 자원 혹은 희소한 가치의 사회적 배분이다. 정치란 곧 분배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치가 실종되어 있는데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인식의 전환을 얘기했고, 지난달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안정형이 취약한가, 사회복지가 OECD의 꼴찌 수준인가, 그것이 과도한 군사비, SOC뿐만 아니고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총체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고 전환이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 혹은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나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선은 이제 우리 사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표징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입니다. 뭘까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 언제부터일까요? 2018년부터. 벌써 7년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초고령사입니다. 그러니까 65세 고령이고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우리는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한국 사회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무슨 계층 갈등 때문이 아니라, 세대 갈등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화로 사회가 점점 늙고 쇠퇴해 간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내부 시각이 아니라 단적으로 보여준 게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떤 칼럼입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사라지나? 소멸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뭐라고 해요?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다. 왜?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출산율이 1이 안 돼서 2022년 기준으로 0.7, 1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즉 200명을 기준으로 봅시다. 남 100명, 여 100명 에서 0.78병을 한 세대가 지나면 78명 남죠? 200명이 78명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줄기 시작하면 이건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때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면 문제는 노인만 남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는 전부 텅텅 빌 거다. 이미 시군 면 단위는 그렇게 돼 있고, 부산도 원도심에 가보면 초량동, 수정동 다 그렇게 돼 있죠. 빈집이죠. 대표적인 거 영도죠. 왜? 영도는 전쟁 때 만들어진 동네잖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은 다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고령층은 누가 부양할 거냐 하게 되면 청년들은 이제 이민 가려고 할 거다, 이런 거죠. 왜? 나는 세금만 내놓고 내가 피부양자가 됐을 때는 아무도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2023년 12월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가면 자연 소멸이다, 디스어피어링이다, 이랬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에 0.78이었고 2023년은 0.72, 작년에 조금 해부터 0.75인데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에서 합계 출산이 1이 안 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무슨 뜻이에요? 지구란의 행성에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안 태어난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이 됐고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사회 구성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지하철로 치면 뭘까 이게? 무임승차가 20%다. 물론 고령자가 다 탑승한다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면 무임승차자가 20%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게 7% 이상 2000년이었어요. 그래서 고령 사회로 된 게 2018년, 18년 걸렸어요. 18년. 그런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이게 기네스북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쇠퇴해 가고 있는가, 늙어가고 있는가, 소멸해 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준 거죠. 이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년 전 5월 달에 발표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전교생 60명 안 되는데, 즉 한 반에 10명 안 됩니다. 초소형 학교는 한 학교 학생 수가 30명이 안 돼요. 한 반에 5명이 안 되죠.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전체 세상의 22.1%입니다. 22.1%.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초소형 학교가 8.3%인데 문제는 2002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소규모 학교가 2.5배, 초소형 학교는 4.3배 폭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으로는 전북, 경북, 전남 같은 농촌을 끼고 있는 도시가 훨씬 많지만 서울도, 울산도, 대전도, 광주도, 대구도, 세종도 예외가 아니다요. 그럼 예측해 봅시다. 6년 후에는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는 대학들은 다 문 닫겠구나. 왜? 학교 갈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침에 노란색 승합차가 10년 전에는 누구를 태우러 다녔을까요?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승합차가 어르신들 태우죠. 주간보호센터에. 이게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인 건수가 5년 사이에 25만 7,600건에서 13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예식장도 1,014개 있던 게 30%로 줄어듭니다. 5년 새. 그래서 이런 악순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혼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식장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약을 1년에 한다는 거예요. 왜? 예식장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산후조리원도 어린이집도 급격하게 줄고 있죠. 안 태어나니까요. 가령 의사들로 치면 소아과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 2013년에서 2020년까지 9년 동안 보육 아동 수가 24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6,700곳에서 4,700곳,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입니다. 0.59. 왜? 서울은 집값을 들어서 육아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은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 경기도 외곽에 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반면에 노인들의 수는,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8개쯤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자치단체가 무려 80%에 달한다.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도 25개가 서울에 자치구가 있잖아요. 부산은 16개 있고 25개 자치구가 14년 전만 해도 인구가 다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봤더니 3분의 2가 인구가 줄고 있더라. 부산은 16개 자치구 중에 14군데, 즉 87.5%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어딜까요? 영도구, 동구, 중구, 서구, 금정구 같은, 이게 외곽이죠. 신도시인데 빼고. 그래서 2024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고 어린이집은 급격하게 줄고 전부 노인복지시설만 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태죠. 이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부산이 1개 특별시가 있고 6개 광역시가 있는데 이미 부산은 4년 전에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부산의 별칭이 뭐가 됐습니까? 노인과 바다죠. 원래 부산은 바다로 유명한데 이제 노인만 남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청년 유출이 너무 심각하다죠.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청사가 원도심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동부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대한민국 제2도시예요. 인구가 327만인데 이제 몇 년 안에 인천이 제2도시가 되고 부산은 이제 3도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부산의 실태입니다. 뭘 말해요? 자연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이게 행안부 자료인데요. 보실까요? 고령화 사회에 가면 일본이죠. 일본은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자료를 봤더니 24년 걸렸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하는데, 즉 14%, 20% 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볼까요? 18년 걸렸습니다.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세상 6년 걸립니다. 기네스북 기록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가령 미국을 보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72년 걸립니다. 프랑스는 127년 걸려요. 무슨 뜻일까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우리는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한국 사회는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것, 이런 거죠.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초고령사회는 한국 6년, 일본 11년, 이탈리아 19년, 독일 36년. 문제는 뭐라는 걸까요?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43.2%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내고 세금 내고 건면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빈곤율이 43.2%입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유럽 나라를 봐보세요. 빈곤율이 4%, 5%, 11%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반 가까이가 가난입니다. 즉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65세 이상 된다고 하는 건 뭘까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가난입니다. 그래서 은퇴 가구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해봤더니 준비 잘 돼 있다가 8.7%, 보통에다가 38.7%, 전혀 준비 안 돼 있다와 잘 돼 있지 않다가 얼마예요? 52.6%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빈곤층이 되죠.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년은 빨라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노인 자살 1위입니다. 한 해에 3,5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산재 완국이라고 그러죠. 산재 사망자가 1년에 2,000명이에요. 노인 자살자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끔찍한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OECD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당 자살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어려움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를 누가 부양해왔어요? 가족 단위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 그걸 뭐라고 해요? 가족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불가능해졌죠. 왜? 평생 공동체가 깨진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아, 가족이 해체됐구나. 우리는 이제 노년에 어디 갈 생각을 해요?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전부 요양원 가게 돼 있어요. 요양원 거쳐서, 요양병원 거쳐서 영안실 가죠. 이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난, 고독만 남게 됐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노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 걸 봤더니 2011년부터 3년마다 조사를 해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뭐 아시다시피 뭐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아니면 야간 경비를 한다든가 단시간. 재산소득은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자를 받는다든가 배당을 받는다 이런 거죠. 사적 이전 소득이 대표적인 게 자녀 용돈이죠. 공적 이전 소득은 뭐 노령수당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14년 전이 2011년, 한 10년 전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40%가 자녀 용돈이었습니다. 지금은 49.3%가 근로소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녀 용돈은 9.2%로 확 줄었습니다. 자녀가 부양 못한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65세 이상이 돼도 일해야 된답니다.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절망 끝에 스스로 삶을 내려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생 늙어 죽도록 일하다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자녀 용돈과 같은 사적 소득은 급격하게 4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거죠. 뭘까요? 아니 드라마도 기승전결이 있죠. 곡절도 많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결말이 불행하다. 결말이 해피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결말이 언해피하다. 그럼 뭘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경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성장이 아니라 우린 세계 6위쯤 된다. 지금 뭘까? 격차가 심하다. 어떻게 이걸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 고민해. 이랬듯이 이렇습니다. 왜? 아니 국민 1인당 소득이 세계 6위쯤 되는데 왜 이렇다는 거냐? 이 얘기죠. 그건 뭘까요? 평균만 그렇다요. 평균만. 뭘까요? 건강하고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압도적 사회 구성원들은 결말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핵심이 드디어 이제 돌봄입니다. 케어. 돌봄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단위를 돌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불가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봄이 다른 말로 흔히 복지 이러잖아요. 그럼 복지는 가족 단위로 복지는 우리나라 같은 예외적인 나라가 그런 것이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그러잖아요. 왜? 소셜 넷 이러잖아요. SSN 소셜 세이프티 넷 사회적 안전망 이게 지금 의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쭉 해왔던 일관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사회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케어가 필요한 것은 비경제활동 연구죠. 유아, 장애인, 은퇴자 이렇게 될 건데 대표적인 장기 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되게 된 게 우리나라 같으면 2008년 7월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정확히 17년 됐죠. 왜 이걸 도입하게 됐을까요? 가족 단위 케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못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국 사회는 초저출생 초고령인데 시장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의 99.2%가 아동복지세대 83.4%가 장애인 복지 79.8% 전부 이게 시장에 맡겨져 있어요. 시장은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문제는 대표적인 게 어르신 케어를 누가 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그럽니다. 작년 통계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51.1% 70대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65.6%입니다. 요양보호사의 3분의 2가 60대, 70대로. 대한민국의 요양은 끔찍합니다. 노인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음한 날까지 일하다가, 요양 일하다가, 여기서 쓰러지고 바로 요양원에 입소한다 이러잖아요. 감정 노동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근력을 요하거든요.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뭘까요? 아니, 내 몸도 성치 않고, 내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케어하고 있으니 우리의 노후는 존엄할 수가 없죠. 우리의 노후가 결말이 왜 이래야 되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이제 이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너무너무 힘들죠. 왜? 케어하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보살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면 이렇게 안 된다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한국 사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니까 현재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정년이 되고 나면 누구에게나 정년은 다가오죠.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가고 있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존엄한 노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생의 마지막이 암울하다는 거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걸 이제 사회적 어젠다로 놓고 이게 진짜 맞냐? 왜? 고도 성장을 위해서 장시간 노동에 끊임없이 빨리빨리 일하는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결말이 퇴직 이후에 우리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 평균은 세계 6등인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청년들은 포기 세대가 됐어요.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출산도 안 한다.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희망도 포기했다. 청년들은 포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암울해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게 뭘까요? 대전환이 필요하니까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도 다 사회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 세대도 전부, 그래서 전부 다 미래 세대는 어떻게 이런 사회로 우리가 물려줬냐.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케어가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일하고 있는 우리 세대는 우리는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내가 케어받을 때는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 이게 뭘까요? 체제 전환의 핵심입니다. 사회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핵심이 뭘까요? 동물은 각자 도생이지만 사람은 유일한 사회적 존재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그렇구나. 돌봄을 어떻게 한다? 사회적.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 책임. 소위 말하는 소셜 세이프트넷. 이건 두 번째 시간도 얘기하고 첫 번째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한국 사회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성장, 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 삶을 어떻게 그러면 인간답게 사람다운 세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일 것이냐. GDP가 아니라 물질 생산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유족하고 인간답고 풍요롭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되었다는 거다 라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분배해야 돼. 그건 정치 영역이죠. 두 번째는 경제가 성장 위주가 아니라 그래 분배와 성장이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일단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한국 사회 왜 전환이 필요한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왜 이것이 사회적 의지가 돼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